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인터넷들 잔디마당 사용 제한 보도록 하죠. 집회 시위를 하기 위해 인터넷들 잔디마당과 그 경계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허가를 아예 못 내주도록 전면금지했다는 거죠. 전면금지. 네. 자, 요게 이제 타당하냐 문제인데 위헌이 떨어졌죠. 요게 이제 인천시 조례로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일단 뭐 일반론이죠. 이런 것들은 조례에 대한 위임은 이제 포괄림이 허용된다 그런 것들인데 됐고, 자 사건을 보면, 자 심판조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인천광역시가 소유한 공유자산이자 공공시설인 인터넷들의 잔디마당과 관련 이제 부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쟁점은 나오는 게 좀 외워라는 식인데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수제 같은 시험에서는 좀 배제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쟁점이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가면은 이제 법률로서 집회 시위에 관한 규율을 좀 다른 조건들을 이렇게 지역 실정에 맞게 규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관공서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 두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심판조항의 입법 취지가 나오죠, 그죠? 조례에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구조를 보면 보자. 인터넷들이라고 해서 그 주민들의 녹지 공간이 있어요. 인천에 가면 그 안에 보면 이제 잔디마당 이런 데가 잔디로 조성된 곳이 있는데, 잔디마당. 자, 근데 요 주변이 이제 시청사나 뭐 시의회나 이런 관공서들이 이렇게 즐비하고 있어요. 관공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집회 시위 하다 보면은 이제 관공서가 업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같은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허가 금지, 이런 이제 규정을 두게 된 거든. 자, 근데 반대로도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우리 현재가 그 적극적인 보장 이론들을 제시하는 이런 그 기본권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민주주의란 말이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이런 사회를 이제 민주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기 위한 기초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이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넘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성격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보장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관공서가 질비한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회 시위가 관철될 수 있는 힘도 그만큼 커지겠네. 즉 집회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겠네.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기본권들은 일단 보장을 전제로 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관공서의 업무가 이제 마비될 정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이게 좀 추려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럴 위험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원칙과 예외를 이제 둘 필요가 있는데 예외 없이 전면 금지했죠. 그래서 이거는 집회의 자유의 위상을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잔디마당을 둘러싸고 행정사무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시청사 등이 있어 지방행정사무에 의견을 표명하라는 집회의 경우 장소와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상징성이 크고 시청사 보호를 위한 방호 인력과 보안시설물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의 어떤 기능성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잘못됐다. 이래서 이제 위헌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 경제 영역의 자유로 이제 재산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염법 예방법상 집합 제한 조치, 지금 손실보상 부작위, 이게 문제인데,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특히 이제 그, 소상공인, 영세상공인 분들이 이제 식당하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았잖아요. 집합 제한 조치 하면 떨어지면은 난리가 나죠. 자, 근데 이게 보상 입법이 없다. 그거를 보시는데, 일단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집합 제한 조치로 일반 음식점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됐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감소,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이제 기회이익입니다. 단순한 이제 기회이익이 문제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반사이익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에 의해 직접 부여된, 직접 보장된 이런 이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유국가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배급형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는 뭐 모르겠으나 자유국가는 그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자신의 생을 이렇게
영유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국가가 이렇게 보존을 해주고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원해주거나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개인의 역량으로 스스로 이제 갖고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의 뭐 감소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직접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적 이익 또는 권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의 제한은 없다. 재산권 이런 권리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평등권 이런 이제 문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집합 제한 조치가 있더라도 피해가 없는 이런 이제 직군들도 있는데 이런 이제 영세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평등권 침해를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로 가볼까요? 정부는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이제 지원을 하였다. 다양한 지원, 코로나 그 재난 지원 같은 거 많이 이제 강구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 국가가 막아서 못 간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방문을 자제한 것.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국가가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민법상 유류분 제도 가보시는데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그 남겨서 머무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머물러서 남긴다 뭐 이런 뜻인데 상속하고 주로 관련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재산이 상속, 포괄 승계가 이제 될 텐데 자식이나 이런 존재들한테 배우자나 이렇게. 근데 그 과정에서 미리 이 상속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예전에 뭐 장남이니 장자니 뭐 이런 문화들이 막 이렇게 챙기는 문화가 있을 때는 보면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무렵되면은 갑자기 내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넘기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 공동생활을 하면서 같이 일군 재산인데 장남한테만 딱 떠넘기고 가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유증 또는 증여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전 증여 또는 유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같이 이제 고생하고 같이 일군 이런 이제 재산 가치 그것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재산 가치를 박탈당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전에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70년대인가 뭐 그때 도입을 처음 했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도입할 때 당시만 봐도 이제 주로 이제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대가족주의 이런 이제 어떤 가정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지금 이제 현실은 보면 핵가족화 됐잖아요. 그죠? 나홀로 사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일부 위헌이 나오는데 합헌도 있고 위헌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유류분 제도 자체는 보세요. 피상속인의 자의적인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 이런 이제 의미 때문에 좋아요. 일단 제도 자체는 괜찮은데 다만 이제 보십시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게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민법이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 자체는 이제 합헌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이제 한번 안 읽어놓으면은 획일적이라고 일률적이라고 좀 위헌일 것 같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제 프로테이지로 정해놨어요. 상속분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큼은 장남한테 다 줬더라도 돌리도 그 프로테이지만큼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들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뭐 가정마다 있는 사정들을 다 따질 수는 없잖아요, 법이. 그래서 이제 법이 아주 일반적인 어떤 상황을 예정을 해서 획일적으로 프로테이지, 퍼센테이지를 부여한 것들은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분의 몇 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상속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직계비속들이 1순위 형제가 뭐 둘이 있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5대5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럼 또 배우자가 있을까요? 배우자가 있으면은 또 3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을 3분의 1로 나누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형제 해가지고 총 3명이면 3분의 1. 그 2순위, 3순위 들어가면 상속분이 좀 떨어지고 이런 식이니까 이제 각자 이제 그 법에 보장된 이제 법정 상속분,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일정 프로테이지입니다. 일정 률 이렇게 이제 정해놨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인 가정 내의 사정을 다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합헌이에요. 자, 그러나 그다음 보세요. 그러나 아래
민법 1004조 소중에 상속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아이죠. 폐륜아. 자, 이런 이제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법 제 1012조 1호부터 3호가 유류분 상속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이제 여기까지 결론이고요. 자, 다음. 오늘날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또 보장하는 거, 요것도 위헌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70년대 만들 때 대가족주의, 농경문화 하에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같이 노동하고 이렇게 재산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형제 자매까지도 끼워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정말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일률적으로,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형이 돌아갔는데 나한테 돈이 뭐 준다고? 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헌. 자, 그 다음에 기여분에 관한 1008조의 2를 유류분에는 준용하지 않도록 돼 있는 이 조항,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 규정이 않도록 한 게 아니라 준용하는 규정이 이제 없는 바람에 문제되는데, 자, 기여분은 뭐냐면 이제 상속에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여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상속받는 형제하고 배우자 중에서도 보면은 또 특별히 그 생전에 그 병환을 치료하면서 수발을 든다거나 해가지고 많이 기여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기여분을 기여도를 갖다 고려해서 조금 더 얹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류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는 실질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즉 기여분 제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또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제 요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획일적으로 규정한 건 좋아요. 근데 이제 폐류나 이런 애들 또 거리가 먼 명식도 없이 뭐 평생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고 살면서 무슨 뭐 생존권의 기대 그죠? 생활 공동체도 아닌데 그런 존재에게 주어지는 유류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여분 제도 없는 거, 요 세 가지가 이제 위헌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잘 잡아내시면 되겠고, 위헌 앞은 섞여 있는데 네 가지가 지금 지문 딱 4개로 만들기도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의원 취임 시 퇴직,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전부 지급 정지당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헌 결정 내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판례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퇴역연금이 이게 이제 군인연금법하고 공무원연금법의 이제 표현이 약간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반영을 해봤는데요. 군인연금법 조항하고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이제 따로따로 나왔지만 다 같은 동그라서 위헌 나왔어요. 합쳐놨습니다, 제가. 자, 심판대상 조항은 악화된 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쉽게 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에요. 연금 재정 또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 이런 이제 취지인데, 다만 이제 보시면 퇴직공무원 및 퇴역 군인의 적정한 생계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이게 이제 퇴역 후의 생활보장 이런 취지죠, 그죠? 이런 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될 것이다. 대체 소득이 전제돼야 된다. 요게 일반 법리입니다. 이 판례 말고도 다른 판례에서도 보면은 연금을 삭감하고 제한하고 이런 어떤 법을 개정할 때도 항상 보면 법을 만들 때도 항상 이제 이런 대체 가능성을 따져야 된다고요. 쉽게 하면 이제 연금을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매달 한 200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아파트 경비로 뭐 취업을 했다든가 알바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전부 다 안 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경비나 또는 뭐 알바를 뛰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벌어들이는 어떤 생활비 그거 말고 그걸로 충당할 수 없는 나머지 연금 부분은 줘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성을 따져가지고 지급을 제한하는 이게 이제 기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체성을 따질 것. 자, 근데 이게 대체성을 못 따지죠. 전부 지급을 전제하잖아요. 전부 지급 정지. 자, 그 다음에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는지는 결국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위에 문장은 이제 안 읽어도 됩니다. 월정수당이 이제 뭐냐면 그 월급이에요, 쉽게 하면. 지방의원들의 월급인데, 이게 이제 일반 사기업체 근로자처럼 뭐 노동에 대한 대가 뭐 이런 의미로 접근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월정수당, 월 단위로 정해진 수당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건데,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월급하고 비슷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죠?
그죠? 예, 생활의 어떤 지표가 되는 이런 이제 그 금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현행법에 보면은 퇴직 퇴연금 수급자인 지방의원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의원이 절대 다수죠. 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 수당을 받고 있다. 절대 다수가 연금보다 적은 걸 받는다. 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 밑에까지도 읽어볼까요? 자, 월정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다. 편차가 크고, 자, 그 다음에 너무 적은 액수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월정 수당이 이런 이제 그 연금을 완전히 전부를 대체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게 그 기존 논리에 일반 논리에 위반된다. 생활보호 대책으로서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헌 나오는 건데 이게 판례가 변경됐어요. 옛날에는 합헌으로 봤다가 판례가 이제 변경됐기 때문에 출제율이 아주 높은데요. 이제 이런 구조가 왜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에 가면 줄여서 이제 자치법에 가면 그 월정수당을 의원들의 이제 월정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월정수당 조례로 정함. 법률로 이렇게 전국을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지역마다 그 지역 그 재정들이 보면 현격하게 막 차이가 나거든요.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방에서 알아서 의회가 정해라. 지방의회가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지방마다 이제 재정이 빵빵하면은 많이 퍼주고, 그죠? 넉넉하게 퍼주고, 재정이 뭐 퍼줄래야 퍼줄 게 없는 재정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상징적인 금원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일대에서 특히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자료를 봤을 때 연봉이 한 7, 8천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뭐 좀 꽤 넉넉한 것 같아요. 근 1억이니까. 자, 근데 이제 수도권 벗어나면은 이게 월정 수당이 그 월정 수당이 100도 안 되는 이런 데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연금을 대신할 정도의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들은 줄 필요가 있는데 전부 지급을 정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자, 이제 밑에 판례는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인데 이게 너무 일방에게만 그 보장이 치우치는 바람에 위헌이 나오거든요. 지금 문제된 거 보십시오.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 계열화 사업자인 경우에 계약 사육 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보상금을 계약 사육 농가에만 지급하도록 축산화 계열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농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살처분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살처분이 뭔지는 아실 거고, 그죠? 네. 자, 구제용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때 이제 나라가 이제 보상금을 줄 때 계약 사육 농가에 주는 거예요. 축산화 계열 사업자한테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문제가 자, 뭐 축산 계열화 사업자, 뭐 계열 사업자라고 줄일게요. 그리고 이제 이와 계약을 해서 그 운영하는 이제 계약 농가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이게 뭐냐면 계열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튼 농가에다가 가축하고 가축이 먹는 먹이니 뭐 이런 제반의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주고 대신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자란 이제 그 고기나 낳은 새끼나 뭐 이런 것들 부산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 사업자한테 요렇게 개발 사업자가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사들이는 좀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이제 계열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농가들은 이제 뭐 많겠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계약 농가에서. 그러면 이제 보상금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다 제공을 했잖아요. 그죠? 여건들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여기에만 이제 주는 거예요. 보상금을. 살처분 보상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계약 농가가 열악하잖아요. 그죠? 예, 열악한 이제 존재들이다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끼니를 때우고 계신데 이 살처분 들어가고 이래버리면은 결국 이제 그 채권자들이 막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일반 이제 계약 농가가 막 돈을 빌리고 있을 텐데 그 일반 채권자들이 털어가 버려요. 그냥 다 압류하고
채권을 이제 채권 이제 이행을 행사를 해가지고 이 보상금을 다 털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열화 사업자도 이제 받을 건 이제 좀 우리도 분배받을 건 있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막 뭐 담보도 설정돼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혹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채권 행사해가지고 다 털어가 버리면 한 푼도 못 받고 피만 보는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보장을 하는 것들이 타당치 않고 나름대로 이제 피해를 추산해가지고 애초부터 경로를 나눠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헌법불합치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나 권리자에게 수인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을 두어야 하고 그 방법은 입법자의 광범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행정법인을 다룰 때 보면은 나오는 뭐 경계이론, 분리이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논리인데 분리이론에서 나온 논리죠. 네, 그건데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 제약이다. 23조 이제 2항의 공공복리 적합성에 기초한 이제 일반적인 수인한도라는 거예요. 네, 일반 수인한도. 일반적인 수인 의무가 있는 이런 영역이고 요게 이제 23조 3항에 요게 이제 23조 2항이거든요. 그래서 23조 2항에 있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그걸 이제 사회 제약 규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 사회적 제약. 근데 요거는 이제 보상 규정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23조 3항에 가면 이제 공용 침해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용 침해. 그거는 이제 보상 규정이 또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특별희생, 특별희생을 예정한 장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뭐 책무나 의무를 지는 영역의 희생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이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어떤 불공평하고 예외적인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를 이제 대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상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상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살처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그 아무리 그 재산권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일반 국민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런 살처분을 수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23조 3항이 아니라 2항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시 규정이 없지만 우리 현재가 예외적으로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너무 뭐 심대한 어떤 제약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이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즉 비례성의 국가적인 비례성이나 형평성, 평등성 이런 관점에서 보상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제시하거든요. 보상 규정이 없지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은 선택재량이 있고요. 자, 결정재량은 없지만 이제 선택재량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면은 자 줄봅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 계열화 사업자와 가축의 소유자라고 하죠. 자기가 대해주는 거예요. 대해주고 계약 농가는 그걸 기르기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 사육 농가에게 개인별로 지급함으로써 개인별로 지급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방에게만 이렇게 전액을 다 지급해 가지고 퉁 틀려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들은 좀 시정이 필요하다. 충분히 이제 가려볼 수 있다는 피해 정도를. 그 이제 자기 소유물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추산이 가능하거든요. 계산이.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의 속성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합헌 결론 위주로 해서. 자,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문제되고 판례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성공단은 이제 거의 뭐 폐쇄라고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그 운영할 당시에 여러 차례 판례가 형성돼 있는데 그 논리 구조들이 보면 비슷비슷해요. 자,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체류 중인 국민들 전원을 귀환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가? 쟁점이 많은데요. 자, 일단 투자기업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이죠. 투자 기업과 거래하던 협력 기업. 요거는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아니고 입주한 기업과 또 거래하는 뭐 하청업자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협력 기업들이 이제 자기 관련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직접 법에 의해 보장된 이런 어떤 이해관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영업이익의 감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 그래서 1년에 뭐 얼마씩은 회사마다 보장해 준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자유국가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거리가 멀다고 했고요. 자, 투자 기업은 모르겠지만 그에 딸려 있는 이렇게 이제 가지를 뻗은 이런 이제 존재들은 이제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 이 사건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도발이죠, 도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자, 뭐죠?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이론. 고도의 정치 결단을 이제 통치행위라고 학술상 용어를 이제 제시하는데, 이번 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재판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문제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 헌재 판례가 제한 긍정서를 취합니다. 사법심사. 여기서 사법심사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거나 그 자체가 뭐 범죄 행위에 내란이나 이런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거나 이럴 때는 대법원이든 법원이든 헌재든 다 심사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치행위 이론이 나왔어요. 고도의 정치 결단, 통치행위, 사후심사 가능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옛날부터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번에 그 최종 변론 최종 심리 절차 보니까 뭐 미국의 뭐 트럼프 관련한 어떤 뭐 법원 이론 그거를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는 우리도 그걸 적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던데 뭐 바뀌기 힘들 거예요. 헌재 판례가 이게 아주 굳은 논리거든요. 자, 그 다음 자, 현지 체류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최대한 기밀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자, 이런 이제 내용이 왜 때문에 나면 그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 쟁점이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바로 귀환 조치 결단을 내린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신속하고 또 기밀이 유지가 필요하고 막 이런 일종의 뭐 이제 전장에서 피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이런 쟁점이었고, 국가안보에 관한 필수 기관인 그 NSC 국가안전보장위 요 이제 협의는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문성 있는 그 구성원들로 구성된 이런 NSC를 거쳤다는 것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대체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 사항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 속성은 가졌지만 이 시급한 어떤 그 상황 요건 이런 것들과 가장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NSC의 협의 과정 이런 것들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단계적 중단만으로는 일관 중단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는 뭐 이거는 된 것 같아요. 지나가시고 자, 요 정도가 좀 의미 있는 장치 같아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이제 패싱한 거 이것들이 이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요. 국가안보회의의 협의를 거치고 신속하게 해결할 어떤 상황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 안 거치고 패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헌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협력기업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치구조까지 다루는 이런 헌법재판도 다루는 이제 시험에서는 분명히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은 2번, 3번의 이 두 가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통치행위 이론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친 것도 대체가 가능할 때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직업의자위에서는 자,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인데 요거는 다 합헌납니다. 지금 판례가 여러 차례 있는데 요 판례가 가장 최근이며 또 이제 그 기존의 쟁점들을 대부분 다 포함하는 요런 이제 포괄적인 사례라서 요거만 남겼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을 함부로 변경을 못 해요. 그래서 변경이 이제 제한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외국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왜 들어오죠? 왜 이렇게 막 들어오고 이런 법이 있고 막 그러죠? 이게 지금 우리 산업 실태 때문이죠. 우리 산업이 지금 3D 산업처럼 누가 봐도 좀 힘들고 돈 안 되는 이런 영역의 기피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역에 보면은 그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청년 실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이제 이런 기업에 가라면 또 안 가거든요. 그러다 뭐 자칫하다 뭐 죽어나가고 이런 이제 위험한 업종들이 많아가지고 취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관 산업을 유지는 해야 되겠는데 국민들이 이제 주로 이제 취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땜빵을 위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입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 그 취지예요, 취지. 자, 그런데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를 이제 허가제로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우리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이제 이유가 뭐였어요? 기간 산업의 유지죠.
영세 사업장 또는 이제 3D 산업장의 이제 육성, 유지 이걸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취지인데 이분들이 보면 처음에는 자 저희 좀 힘든데 오실래요 하면은 아 힘들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코리아 막 K 굿 이래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시고 나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우리 사장님 나빠요 막 오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옮길 가능성들이 막 생겨나요. 조금 더 돈 준다 하면 옮기려고 하고 조금 이제 하여튼 좀 더 나은 대로 이제 가고 싶은 건 사람의 욕망일 텐데 근데 이 제도의 취지가 이 특정한 산업 분야의 유지를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이분들이 직업을 누려야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변경사유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산업, 특정 산업의 유지 목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제도 취지에 따를 때 다 당연하다라고 해서 이제 합헌이 나옵니다. 이거는 결론만 체크해도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경비원의 비경비 업무 수행 금지인데요. 이것도 옛날부터 위헌 나올 것들이 좀 예상이 됐던 분야인데, 자, 요지 한번 봅니다. 사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등록 허가가 취소돼 버려요. 예. 아주 막강한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아파트 경비원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파트에 이제 경비원 어르신하고 또 친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화도 이제 나눠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넌지시. 그래서 뭐 이런 법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미친 법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실정을 모르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파트 경비원이 그 아파트 뭐 아주 뭐요 특히 뭐 관청도 아니고 뭐 어떤 공익사업장도 아니고 뭐 테러를 당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일반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이제 경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경비할 게 거의 이제 없다는 거예요. 거의 막 그죠? 뭐 칼 들고 총 들고 들이밀고 이럴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경비를 하는데 경비만 한다. 그러면 그 월급을 지금 받는 만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경비를 보면서 그 분리수거 이런 것들도 좀 도와드리고 관리도 좀 하고 주변에 뭐 낙엽이 많고 하면 좀 쓸기도 환경 미화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뭐 택배 같은 거 뭐 주민이 없을 때 오면은 좀 받았다가 이렇게 전달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과 이제 밀착형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바람에 그만큼 이제 월급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뭐 경비만 해가지고는 이 돈도 못 받아 말도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도 이 법이 왜 그런가 했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데요. 경비업자에게 비경비 업무의 수행이 금지됨에 따라 영업의 기회가 박탈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대상은 아니다. 요거는 제가부터 초지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례도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의 위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 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경비 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건데요. 그런데 그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려하지 않은 채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비경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 착오다, 망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인도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송대리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 제한인데요. 자, 어떤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할 때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뭐 변호사 접견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헌이 나왔는데 자, 일단 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영역은 아닙니다. 요거는 참고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인이란 개념하고 대리인이란 뭐 소송 대리인, 심판 대리인 이런 이제 대리인이란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헌법에 있는 개념이죠. 요거는 이제 각종 소송법에 있는 소송법이나 이제 절차법에 있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형사 절차 등이죠, 그죠? 형사 절차나 그에 준하는 이런 절차상의 지위들이고요. 그 요거는 기타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없는 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위를 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왔다 하면은 변호인이 안 나오고 이거는 이제 이런 형사 또는 준형사 절차로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적용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12조 4항의 변호인 조력권 이런 것들의 이제 적용이 논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 대리인의 어떤 뭐 제약이 무죄됐다면은 뭐 직업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죄됩니다. 직업의 자유 뭐 등 처리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지금 요 문제가 이제 요겁니다.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 접견실이라고 하는 그 접촉 차단막이 없는 그 열린 공간 있죠. 그리고 시간도 뭐 한나절 이상 넉넉하게 보장되는 그런 이제 접견실을 이용을 못하고 아주 제약적인 일반 접견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제 소송 대리인도 불구하고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변호사 접견실을 이용을 못해?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 제기를 했는데 자 봅니다. 줄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요거는 이제 단계 이론의 논리 이런 것들 나오는데 요거까지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의 자유 일반 이론으로서 그 심사 밀도 이런 것들을 제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단계 이론의 인식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직업의 자유죠. 직업의 자유의 제한이 문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심판조항은 집사 변호사가 접견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 집사 변호사가 뭐냐면 변호사가 송사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게 그 송사가 아니라 집안일 담당해주는, 신변 담당해주는 이걸 이제 집사, 여러분 아시는 그 고양이 집사 뭐 이런 것들처럼 예, 그 집안일 돌봐주는, 관리하는 이런 이제 그 업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변호사들이 보면 그 좀 돈 많고 뭐 이런 분들의 그 집사 역할을 해야 하면서 이제 변호 활동 뭐 변호사 이제 활동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겨났어요. 예, 거기다가 뭐 JMS 그죠? 예, 실명 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 그런 분들이 보니까 뭐 접견 횟수가 뭐 엄청나던데 그 접견이 보면은 뭐 자기 신도 중에 또 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송사하고는 직접 관련 없이 그냥 딱 이제 접견 신청해가지고 이제 바람 쐬주는 거예요. 열린 공간으로 불러가지고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밥은 잘 먹던가 뭐 이러면서 좀 많이 먹이지 그랬나? 그러면서 뭐 그죠? 뭐 맛있는 거 싸우고 뭐 스시라도 사오면은 뭐 장어를 좀 많이 가져오시 그랬나? 뭐 이런 거나 하다가 시간 보내는 예, 한나절 보내고 막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사 변호사가 이런 법상 보장된 접견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해야 변호사 접견실에서 예, 넉넉한 보장을 받는다 이런 규정을 둔 건데, 근데 이제 논리가 잘못된 게 보세요. 소송 계속이란 말이 뭐죠? 계속이란 말이 이제 계류란 뜻이거든요. 이을 계자, 맺을 계자를 써가지고 소송이 예, 뭐 연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걸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제기를 조건으로 변호사 접견실을 보장하겠다. 예. 소송이 이제 제기된 사실이 입증돼야 진정한 의미의 접견으로 보고서 넉넉하게 보장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집사 변호사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그 어떤 악용을 방지하는 건데 보세요. 진지하게 소제기 여부 및 변론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변호사라면 일반 접견만으로는, 일반 접견은 접촉 차단실을 주로 이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면접 시간도 보면 10분 이상 못 넘기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일반 접견만으로는 수용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수용자 역시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견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변호사를 신뢰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요것도 이제 챙겨가면 좋긴 한데, 하여튼 수단의 적합성부터 위헌 나왔어요. 결국 이제 집사 변호사 방지를 위한 조항인데 결국 뜻은 뭐냐면 소를 위해 대를 희생시키는 결과다 이 말입니다. 벼룩이 잡자고 집을 태우는 결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를 위해, 작은 걸 위해서 너무 큰 걸 희생하게 만든다. 이런 건 잘못됐다. 예. 자, 이제 그 밑에 변호사 자격자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이게 옛날부터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아주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따게 되면은 이제 법률 사무와 관련된 그 각종 자격증을 자동으로 그냥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세무사 자격, 뭐 변리사 자격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이렇게 부여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세무사 집단하고, 즉 세무사 시험을 치러가지고 세무사를 딴 사람 집단들하고 또 변리사회도 있죠, 그죠? 이런 집단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이권 다툼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 자동 자격 제도를 이제 없애버립니다. 이제 변호사를 따더라도 세무사 자격을 바로 부여받지는 못하고 마음이 있으면 이제 또 따로 시험을 치러서 이렇게 자격을 따도록 바꿨거든요. 그런데 요거 합헌입니다. 예, 워낙 시비가 많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합헌이나 결론만 챙겨내시면 되겠어요. 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제한. 예, 이 취업 제한 제도는 이제 그 사회방해 처분 또는 이제 보안 처분의 일종인데, 네,
자, 근데 보세요. 어떤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다. 10년간. 자, 이게 너무 일률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유형이요. 범죄 유형이 어때요? 다양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논리들이 나오면 항상 뒤따르는 게 있는데요. 자, 그래서 봅니다. 행위 유형, 문제되는 행위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면은 딱 따라 놓은 게 개별화 요청이에요. 개별화 사상 또는 개별화 그에 따르는 이제 요청,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거든요. 여기 세트예요. 다양하면 개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행위 유형들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이제 유형으로 이제 합일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일률적으로 규율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행위 유형이 아주 뭐 잡범부터 흉악범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불법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면 그에 합당하게 이렇게 규제 효과가 이제 설정돼야 옳다라는 게 뭐 책임주의 관점이나 자기 책임의 원리나 뭐 이런 비례성의 관점이나 다양한 점에서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양성이 전제되면 개별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근데 이 개별화가 안 돼 있죠. 그죠? 일률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위헌입니다.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그 죄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런 취지에 안 맞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성인 대상 성범죄자 차등적 취업 제한. 자, 요거 보세요. 차등화 시켰죠. 예, 법이 이제 위헌이 나오니까 관련 법을 고쳐가지고 이제 그 좀 다르게 규율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차등화 시킨 것들은 이제 괜찮다고 해요. 합헌. 차등적 이런 표현들이 꼭 나올 거거든요, 지문에. 예, 그래서 그대로 대처하시고. 자, 다음.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 시에 체육 지도자 필요적 자격 취소. 자, 벌금형은 수준이 어때요? 뭐 징역이나 금고 이런 것들에 비추면은 수준이 낮은 형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낮은 수준의 어떤 성범죄 확정만으로 체육 지도자 자격 따기 어려운데 이걸 필요적으로 임의적도 아니고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거 위헌 아니냐 문제 삼으셨겠지만 합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 지도자의 성격 때문에 합헌이 되는데 자 볼까요? 피해자와 엄청 밀착되는 어떤 어떤 지도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볼까요? 피해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전문 체육 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피해자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뭐 전문 체육 분야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전문 체육 분야 같은 경우 이제 뭐 레슨 받고 뭐 이런 그쪽은 보면은 뭐 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레슨을 받았냐 안 받냐 이런 것들이 대학 진학할 때도 상당히 의미 있어요. 예. 특히 뭐 음대나 미대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뭐 음대나 뭐 체육 쪽 이런 때는 보면은 뭐 학계에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리더급 이런 분들의 이제 뭐 레슨을 몇 번 받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면접 치르고 뭐 실기 치르고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종속성 같은 거, 의존성 같은 것들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높은 의존성과 이런 그 종속성, 이런 이제 지배관계를 매개로 해서 이게 아주 뭐라고 할까 간이하게 이렇게 뭐 피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합헌이라고 해요. 필요적이지만 합헌. 그래서 요거는 의존적 지배관계, 의존적인 지배관계 설정. 네, 우리 뭐 좀 안타깝지만 그 쇼트트랙의 뭐 여성 선수들도 보면 코치하고 그죠? 예,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이제 암묵적인 어떤 그 강압성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참정권 쪽으로 와서요. 자, 피성년 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인데요. 피성년 후견인이 뭐냐면 그 심신 쉽게 하면 뭐 의사능력이라고 할까요? 예, 의사능력 결여 뭐 이렇게 볼게요. 민법상 제도인데 자기가 스스로 뭐 경제적 분야든 하여튼 뭐 경제적 분야를 포함해서 뭐 모든 영역에서 이 정신적 판단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자, 이런 존재들은 그 성년이지만 성년자이지만 이제 후견인이 대신 돌봐주도록 하는 이런 제도인데 그 법원에 이제 신청해서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은 이제 후견이 이제 강제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피성년 후견을 받은 정도면 국가 공직자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요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치매 환자 사례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게 되면 법원에서 바로 퇴직입니다. 당연퇴직. 자, 이게 이제 위헌 나오는데 국가공무원법에 가면 보세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최대 2년 내지 3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먼저 명하도록 하고, 이게 일반 절차거든요. 휴직을 먼저 명하고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복귀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될 때 비로소 직권 면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된 게 이게 이제 일반 조항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조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특별 조항을 또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필요하냐 생각해 보니까 피성년 후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완전 불치병 환자냐, 예, 치매 환자 생각해 보세요. 불치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예,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완치가 가능한 이런 이제 병이라고 봐야죠. 특히 과학이나 이제 의료가 날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곧 이게 또 신약이 나와가지고 바로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어렵게 딴 이제 국가 공무원의 그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이렇게 이제 단정해서 예, 박탈한 것들은 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조항을 활용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정인데 법관 이제 임용 과정에서 과거 3년 이내 사이에 예, 짧은 시한이죠. 정치, 예, 정당 이런 데 이제 개입한 경력이 있으면 그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나 요구되는 법관은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요게 또 위헌 나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자, 법관의 정치 중립과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제도 장치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해가지고 앞에 뭐 탄핵 제도니 임기 보장이니 뭐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령 과거에 당원 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경우에 한해서 법관 임명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관련법도 있다. 이 뭐 관련법은 좀 관련법 들고 제도 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정리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이제 포인트가 하나 나왔네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경력, 그죠? 아주 적극적으로 막 나댔던 경력, 이 정도면은 야 저거 정치적 중립은 어렵겠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유를 설정하는 것들이 이제 괜찮겠다, 즉 한정하는 것들이. 그래서 과거 3년 이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량적인 이런 어떤 기준만 딱 이제 그 형식적이고 양적으로 정해진 이런 시한으로만 규제하는 것들은 실질을 파악하기 힘들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당원 자격만 그냥 자기도 뭐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 당원 활동도 거의 안 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뭐 열린우리당 같은 거 처음 이제 만들어질 때 그 처음에는 소수당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여루당이. 지금 그 여루당이 더민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온 건데, 그 더민주의 이제 그 바로 전신이었던 여루당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새천년 민주당 기존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뭐 다른 뭐 여러 당에서 그 개혁파 당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루당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이런 게 막 걸리고 하면서 그때 국민들이 막 역풍을 이렇게 확 장풍을 쏘아가지고는 여루당을 뭐 전폭 지지를 해줘가지고 갑자기 슈퍼정당이 돼버리거든요. 자,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좀 아는 분이 그 여루당에 좀 이게 당원, 유료 당원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좀 약간 뭐 진보, 보수 이런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좀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는 더 이제 그래가지고는 뭐 그러자 해가지고 그때 뭐 1년에 한 3만 원인가? 3만 원 정도 이제 내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당원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1년인가 2년인가 정도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러고 3만 원 정도 낸 기억만 있지, 그 외에 어떤 활동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정치적 중립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를 이게 확정할 수 있는 정도인가,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당원 활동을 한 경력이나 뭐 청년위원장 뭐 이런 정도에 한해서 배제하는 것도 충분하겠다라는 게 이 뜻입니다. 자, 그다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 이 포인트가 이제 여기 일반직, 일반 행정.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을 담당하는 이런 직군이 아니라 그냥 아이고 일반직으로 보편적인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이제 공직까지도 임용 결격하는 게 타당하냐 문제인데 유연이 떨어집니다. 요것도 이제 개별화 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보시면 아동 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부사관은 항상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이제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것만 암기하면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지문에는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직의 포인트를 딱 잡아내시고 자, 그거는 이제 좀 보세요.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고려 같은 것들이 약하다. 예, 그 개별화 요청에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성범죄자 대학교원 임용 결격인데요. 자, 대학교원 다 큰 애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이제 교수님 이런 교원들이 성추행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이제 임용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이제 규정들이 아니 다 큰 애들 다니는 학교라면 애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가려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대학교원을 얘기합니다. 학생의 입학부터 뭐 면접관으로 들어오죠. 예, 수업, 시험 출제, 성적평가에서 부터 시작해서 자, 졸업 후에 이거는 뭐 입학 시부터 졸업 이후까지도 그죠? 사회 진출에 이르기까지 학생에게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추천서 써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지배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체육 지도자처럼 아주 이제 의존적인 지배관계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특별한 어떤 뭐 폭력이나 이런 걸 행사 안 해도 그루밍 되고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위험이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헌으로 봤고 자, 그 다음 판례 요거는 이거는 좀 뺄까 했는데 하여튼 한번 보죠. 국립대 총장 후보자 이제 선거는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그 선거 방식이 국립대 교원들의 합의에 맡겨져 있어요. 예, 이제 교원들이 이제 다수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어떤 때는 이제 직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다 직접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간접 선거는 그 중에서 이제 위원단을 소수의 위원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그 위원단 내에서 이제 선발하는 이런 장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직접 선거는 간접 선거에 비해서 그 표밭 쉽게 하면 이제 유권자들이 훨씬 더 넓고 많다 보니까 그 후보자들한테 그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알릴 기회가 더 풍부하게 보장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직접 선거 유형에서는 후보자가 그 선거 참여 기회 같은 것들이 확대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회 속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도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거 혼탁의 절차를 혼탁하게 만들 위험도 그만큼 이제 확대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탁금이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후보자 보증금이라고 하는 기탁금이 이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제 방식의 국립대 총장 후보 선거에서 이 후보자에게 3천만 원 기탁금 내라 하는 이제 어떤 대학의 관련 규정들은 주로 이제 국립대 규정입니다. 경북대 이제 국립 경북대 규정 이런 것들은 합헌 나와요. 합헌 나오는데 반대로 간접 이제 이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정의할게요. 비교 판례. 자, 직접 선거 방식을 하면서 3천만 원 기탁금 설정하면 좋다고 해요. 이 정도는. 자, 근데 반대로 간접 선거를 채택한 그 전북대 사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국립 전북대. 네, 요거는 이제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소수의 선거인단을 통해서 뭐 한 번 연설회 같은 거 하고 끝내버리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투표 선거 방식에서는 그 참여의 기회가 너무 축소되고 그 결과 불법을 저지를 위험도 그만큼 아주 낮기 때문에 기탁금도 낮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천만 원 설정한 건데 1천만 원 설정했는데 그게 위헌 나와요. 간접 선거에서는 1천만 원만 설정해도 위헌인데 직접 선거는 3천만 원까지 설정해도 합헌이 나와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외울 수밖에 없는 판례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꼭 보십시오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욕심나죠, 그죠? 자료에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회청원의 의원 소개 절차, 국회청원의 국민 동의 절차. 최근에 이제 특히 국회청원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청와대 청원하는 방식하고 거의 똑같게 이렇게 이제 청원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 개정으로 추가됐거든요, 제도가. 요게 다 문제됐지만 다 합헌입니다. 다 합헌. 그래서 이제 의원 한 명의 소개를 받아서 의회 청원하도록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자, 무책임한 청원의 남발을 규제해서 결국 이제 의회가 민원 처리장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반복적인 판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다 최신 판례죠, 그죠? 예, 23년. 자, 그리고 요것도 청와대 청원처럼 일정 수 클릭, 동의를 받으면은 이제 응답 의무가 설정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거의 흡사해요. 예, 근데, 요게 좀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빡세다. 31일에 100명, 31일에 10만 명, 이런 조건들이 단계마다 있거든요. 좀 빡세다 할지 몰라도, 그래도, 이게 또 마찬가지, 이런 남용,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조화롭다라고 본 게 우리 판례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다 합헌 나왔어요. 재판 청구권 쪽인데요. 자, 치료감호 청구 제한. 자, 봅니다.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청구, 법원,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피고인 스스로 재판에 지금 서고 있는 피고인 스스로 저는 또라이니까 치료부터 좀 해주세요. 치료감호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검사 청구 안 하세요. 청구 좀 하시죠. 이상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청구할 권리가 없는데 요거는 재판 청구권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재판 청구권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 현재가 뭐라고 하냐면 최소 한 번 법관에 의한 그 사실적 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 보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최소 한 번 사실적 법적 판단 기회 보장.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이제 법률 정책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직권 심사를 받을 권리, 이런 것도 이제 침해다 했더니 금방 봤던 그 내용 속에 이런 것도 없죠. 법원이 직권 심사. 여기 보세요. 법원은 검사한테 요구만 할 수 있지 검사가 청구를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심리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그런 조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조문이 없는 내용으로 주장된 건데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재판 청구권의 이제 보호 범위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최소 한 번, 자, 법관에 의한 사실적 분야와 법적 분야의 판단을 받을 기회의 보장, 요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 능력 특례해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이 아이들을 이제 절차마다 수사 절차, 공판 절차, 다양한 공판 기일도 여러 번 열릴 텐데, 그죠? 이런 이제 절차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옛날에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 피해자 진술 영상을 뜹니다. 밀실에서 이제 조사관하고 만나가지고 영상을 뜨고 그 영상을 이제 그 재판정으로 바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재판정에서는 영상만 가지고 이제 심리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반대 당사, 피고인으로 지목된 그 반대 당사가 탄핵이 불가능해. 이걸. 그 영상은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미 녹화된 대로 흘러가는 거고. 그걸 보다가, 녹화물을 보다가 피고인이, 얘야, 그건 아니잖아. 그런 적 없어. 아무리 해봤자, 이는 허공에 메아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고인한테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 안 되는, 즉, 탄핵권이 보장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가 이제 이번에는 위헌결정 선택했는데 보십시오.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진술 증거에 관해서 왜곡이나 오류를 효과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들도 보면은 정반대로 나오기도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조사관의 어떤 질문 방식이나 경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아이의 답변 같은 것들도 보면은 충분히 다르고 다르다고 이런 왜곡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당사자가 지목된 자가 직접 탄핵을 할 수 있는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도 밀실에 모여가지고 따로 찍고 공판 과정에서는 이미 녹화물로 그냥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사 과정부터 재판 과정까지 한 번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의 피고인의 반대 신문의 기회를
한 번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점들이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비디오 등 중개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뭐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신문권 보장이에요. 그래서 반대 신문권 보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고려가 필요하다 해서 위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방법들도 그냥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표현 같지만 이런 방법도 결국은 대세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건 맞는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이것도 문제는 되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최신 판례긴 한데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 10년 제척 기간인데 이게 너무 또 일률적이라 위헌입니다. 이 판례도. 자, 보시면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 개시가 언제 일어나죠?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신 사망시죠. 당사자 이제 사망시입니다. 자, 그게 이제 상속 개시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인지되거나 재판 확정에 의해서 공동상속이 된 거. 여러분 인지제도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하시고 상속 개시된 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법이 정하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상속권을 인정받은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한참 지나서 1년, 2년, 3년 지나가지고 나도 상속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법률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산 분배를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재산 분배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그 상속분 가액의 지급을 돌려도 이게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보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너무 일률적입니다. 10년의 제척 기간. 근데 이게 이제 상속 개시부터 기사네요. 그래서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이제 상속권을 인정받으면서도 상속분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일률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개시 후에 뭐 한 달 후에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10년이 지나서 그죠. 10년 제척기간이 지나가지고 공동상속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고려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네, 요거 보고 조금 쉬었다 진행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